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2022년도 우리 경찰 승진시험 형법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내용은 좀 난이도는 한 중 정도 되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이제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몇 개 이제 들어가 있고요. 최신 판례가 몇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부 이제 총론 강론은 거의 균형 있게 한 5대5 정도로 다 맞춰서 이제 출제하셨고요.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설 지문하고 이제 조문 지문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지문만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주 평이한 수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내용들 보시면서 문제를 검토하실 건데, 이제 내용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판례들 중에서 좀 새로 나온 판례라든가 아니면 좀 신경 써야 될 지문들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은 이거는 최신 판례죠. 작년도 전화 판례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사전자기로 위작돼서만 위작이에요. 위작. 자, 위작은 위조와 허위 작성을 합한 개념이니까 이제 인력권한 없는 사람이 입력하는 것도 위작에 포함이 되고요. 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 정보 입력하는 거예요. 이제 허위로 입력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그럼 우리 공전자격 위작죄에서 말하던 위작의 개념을 그대로 판시한 판례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이거는 최신 판례입니다. 원래 21년도 판례입니다. 자, 지금 우리 138조에 법정 모욕죄, 법정 소동죄가 있는데요. 자, 거기 말하는 이제 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때 거기에 헌법재판소 심판도 들어가느냐라고 했는데, 자, 뭐 법원이라고 했지만 이 법원에는 이제 역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되고, 재판이라고 했지만 그 재판에 헌법재판소 심판도 재판의 기능을 하는 거니까 포함시킬 수 있고, 포함을 시키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소동 피우고 모욕하는 것도 이게 138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요.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것이 준용되고요. 위법성 및 책임 조각 사유, 소추 조건 또는 처벌 조건, 형 면제 사유. 자, 바로 이제 유리한 규정이죠.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거, 축소 해석하는 것도 처벌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가벌성이 확대돼서 피고인이 불리해지니까, 행위자에게 불리해지니까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답은 너무 쉽죠. 이게 옳은 지문이 4번인데 이거죠. 우리가 공문서 할 때 나왔던 판례하고 똑같은 개념이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돼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전자기록이니까 이제 작성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자, 그 공무원에 계약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계약에 의해서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유추해석 금지에 반한다. 우리 공문서에서 판례가 여러 번 있었던 판례죠.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입니다. 쉽고요. 최신 판례들 좀 봐주시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처음 나온 원래 이제 최신 판례인데 앞으로도 출제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역시 이번에는 이제 적정한 것을 고다라가 많아서 좀 시간은 조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문들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내용 자체도 2번도 무난한 지문이죠. 자,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형벌법 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죄형법정에 반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가볍게 형벌법규 개정하면서 원칙은 이제 신법을 적용해야 되지만 부칙에서 국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칙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이 신법 우선주의나 죄형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은 오래간만에 이제 신법과 국법의 법정형을 비교하는 거죠. 어떤 형의 경중 비교입니다. 자,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또는 벌금, 선택형이 이제 부과돼 있으니까 선택형의 경우는 가장 중한형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징역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3년 이하, 여기는 5년 이하. 그럼 신법이 더 중하죠. 신법이 더 중합니다. 이 5년 이하가 더 센 거니까요. 그러면 법이 불리하게 바뀌었어요. 불리하게 바뀌었으니까 국법 적용해야 되는 거죠. 신법 적용해야 된다고 했으면 2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은 최근에 여러 번 나왔던 지문. 자, 우리 1조 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면소 판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폐지된 이유가 반성적 고려, 법률 이내의 변천인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과거의 형벌법규가 잘못돼서 폐지한 거니까 처벌할 수 없겠죠. 그 법을 계속 적용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일치적 사정 변경. 자, 우리 정책의 변경인 경우입니다. 자, 그때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처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바뀌었을 때 법률의 변경, 이제 법률의 변경이 있었을 때 그게 1조 2항 반성적 고려일 때는 1조 2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일시적 사정 변경일 때는 1조 1항 행위시법주의로 가니까 자, 그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인데 4번 지문은 이제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법정이 가벼워졌다고 하더라도 자, 행위시법인 국법의 법정이 공소시효 기간이 기준이 된다라고 되는데, 자, 이제 법정이 가벼워졌으니까 그 가벼운 법정 영역, 신법의 법정 영역이 공소시효 기간 기준이 되는 거죠. 4번 지문 여기 빠졌는데 지금 설명드린 지문이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법인 문제인데, 자, 이거는 지금 답이 자, 쉬운 지문이죠. 자, 뭐냐면, 자, 먼저 1번 지문 보시면요. 1번 지문 보시면, 자, 이거는 지금 그 청소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럼 청소는 자치사무죠. 자치사무와 관련된 거니까. 자, 일단 양보기준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이전의 자행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보기준을 적용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연인의 행위가 법인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죠? 그럼 법인이 설립하기 전에 이 행위를 설립된 법인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립 이전의 책임을 설립된 법인에게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이 맞고요. 자, 3번은 우리 뭐 채용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고요. 자, 우리가 양벌 규정에 범위계 없는 사단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 양벌 규정에 처벌 대상으로 범위계 없는 사단의 재단이 써져 있지 않으면, 자, 그때는 그 양벌 규정을 근거로 범위계가 없는 사단이나 재단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재형법정주의 원칙이고, 원래 이제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거의 같은 판례가 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신 판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이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형사책임은 절대 승계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소멸한 법인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특定지문이고요. 자,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이제 공무원과 신분에 관련된 문제가 앞에 나왔는데요. 자, 먼저 자, 1번은 이제 이거네요. 자, 신분 관계론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즉 신분이 범죄가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건 진정신분법 맞죠? 신분이 있으면 죄가 되고 신분이 없으면 죄가 안 되고요. 자, 신분 관계론에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자, 신분이 있다 없다가 성립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신분이 있으면 형이 더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부진정 신분법 맞죠?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인데 여러 번 연습했던 거죠. 갑이 을을 시켜서 이제 을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네요. 자, 그럼 을은 당연히 이제 존속 사례고요. 자기 아버지 죽였으니까. 자, 문제는 갑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심히 연습했던 거죠. 성립은 본문, 33조 본문. 자, 처벌은 33조 단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성립은 같게, 처벌은 다르게.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성립이잖아요. 성립. 그럼 성립은 뭐죠? 존속살해죄 교사범위 돼야 되는 거죠. 처벌만 보통살해죄 교사범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부진정 부자기문의 자기문은 법률, 계약, 조리, 선행행위 4가지 다 인정된다.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4번 지문은 뭐냐면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거네요. 자, 이제 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중한 결과가 고의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지휘를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공무원에게 살상을 가한 경우, 자, 다른 집단원이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같이 이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가 과실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한 경우도 포함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 다른 집단들도 같이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같이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죄는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는 인과관계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제 이건 쉬운 지문들이죠, 전부. 자, 기획번 임차인이 이사 가면서 퓨즈 코크 제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 갔죠. 그죠? 그 바람에 이제 가스가 유입이 돼서 폭발사고 났으니까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이죠. 자, 이제 수술 후 의사 A의 봉박염에 대한 진단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A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의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 중에 다른 이유가 개입됐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는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중간에 이제 A가 갑의 지시에 일부 따르지 않았거나 퇴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그대로 인정이 되죠. 인과관계 단절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신해철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 뭐 자주 나왔던 지문, 승진 채용 다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초지조성공사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맡겼어요. 자, 근데 이제 맡은 하수급인의 실수로 불이 났죠. 그러면 이 하수급인만 책임지고 이제 도급은 지휘감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시킨 수급인은 자, 과실이 없다는 것이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은 지금 갑이 운전하는 차가 이미 정차해 있었죠. 그죠? 근데 뒷차가 추돌 하면서 갑이 이제 운전하는 차가 앞차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갑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바짝 붙여서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죠. 사고의 원인은 뒷차가 추돌한 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갑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바짝 붙여서 세웠다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건 아니니까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기획번부터 리을번까지가 다 어려운 지문 없이 무난한 지문들로 출제가 됐죠.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6번은 자, 답은 바로 1번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뭐 문제풀이 하면서도 설명드렸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죠. 요즘 뜨고 있는 지문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되고요. 자, 이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일반인이라면 이제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자, 중요한 게 요거죠. 자,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고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고의가 있었는지를 결국은 일반의 입장에서 추단하는 게 아니고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고려하되 결국은 행위자는 고의는 행위자에게 있어야 되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가장 뜨고 있는 지문이라고 미리 설명을 다 드렸던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이제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게 타인의 점유라는 걸 모르고 가져온 거죠. 네,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온 경우, 우리 평원 닭집 고양이 사건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한테서 빌려와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라고 오인하고, 타인의 점유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고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요. 판례가 2개가 있죠. 자, 지금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어서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죠. 4번은 이제 부진정 부작용이면 고의도 일반적인 고의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되죠.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됩니다. 목적, 뭐 계획적인 범행 의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자, 미필적 고의에서도 족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4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거의 뭐 유일한 이제 이론 지문이죠. 자, 학설 지문입니다. 자, 이제 구성요건 착오인데요. 갑이 A를 살해하는 고의로 어둠 속에서 B를 A로 오인해서 쏘아서 살해했다. 자, 그러면 지금 A와 B를 잘못 본 거죠. 지금 이제 사람을 죽여 사람이 죽었으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대상을 잘못 본 거니까 객체의 착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학설에 의하든 결론이 동일하죠. 결론이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럼 판례네요. 그죠? 자, 지금 피고인이 3명한테 상해를 가하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자, 의도했던 사람이 찔린 게 아니고, 말리던 옆에 있는 사람이 찔려서 상해를 입은 거네요. 그럼 상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상해가 발생했으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고요. 빗나갔으니까 방법의 착오입니다. 자, 판례면 법정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고의기수니까 과실치상죄가 아니고, 자, 그냥 상해죄가 돼야 되겠죠. 그냥 상해죄가 돼야 됩니다. 고의범이 돼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디귿번이죠. 디귿번은 이제 이번엔 법률의 착오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자, 이거죠. 디귿번은 지금 검사의 무혐의 결정을 믿고 한 거죠. 자, 그럼 검사가 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판단을 믿었다면 뭐 당연히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리을번은 지금 외국인 학교 경영자인 갑이 교배에게 속하는 자금을 다른 데다가 이제 사용한 거죠. 다른 용도로 소비해서 이제 횡령죄로 기소가 됐는데, 자, 피고는 뭐라고 했냐? 나는 외국인이고 이게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줄 잘 몰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자,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더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됐네요. 자, 담당 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답이 여기는 나와 있죠, 친절하게. 자, 이거는 판례 원문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요거 나와 있으면 더 쉬운 거죠. 자, 지금 위법성 인식의 계기가 있으면 자기 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자, 그때는 조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섣불리 결정한 거니까 이건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은 자, 이거 보시니까 이제 제1행이 나오고 제2행이 나오고 돌로 내리쳤는데 자, 웅덩이에 묻어서 매장했는데 웅덩이에 묻히면서 사망했다. 자, 뭐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되는 웅덩이 질식사 사건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육번 맞죠? 자, 판례는 이제 이게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이다. 자, 그래서 살인 기수다라고 하는 게 기육번입니다. 자, 그럼 기육번이 옳은 지문이다 보니까 디귿번 지문은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판례는 각 행위 독립적 성격을 강조해서 돌로 내려치는 행위하고 웅덩이에 묻는 행위를 따로 나누어서 앞에 것은 죽이려고 내리쳤는데 안 죽었으니까 살인 미수, 뒷부분은 피해자 죽긴 죽었는데 그때는 고의가 없었으니까 과실치사, 실체적 경합이다. 행위가 완전히 별개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근데 이거는 판례 입장이 아니고 극소수설인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이고요. 판례는 이 입장이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자, 이거 다 이제 기출됐던 지문들이네요. 자, 그다음 니은번요. 자, 갑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자, 이제 그 피해자를 웅덩이에 파묻었어요. 그럼 이것이 이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조문 문제죠. 자, 우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인멸해야 돼요. 예. 자기가 자기 사건의 증거 없애는 것은 증거인멸죄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거니까 증거인멸죄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은 지금 이제 유사한 사례라고 해서 이 사례가 아니고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예요? 이번에는 상해의 고의로 구타를 해서 피해자 정신 잃고 빈사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7층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가정하기 위해서 떨어뜨려서 사망한 경우, 우리 속칭 뭐죠? 낙산 비추호텔 사건이요. 그때는 고의가 상해의 고의예요. 여기는 살인의 고의고, 자, 그럼 이때는 고의는 상해의 고의, 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은 과실, 자, 그러니까 상해 치사죄가 되는 거죠. 이건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하고, 이건 개괄적 과실 사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살인의 고의였으니까 살인죄, 이건 상해의 고의고 사망이 과실이니까 상해 치사죄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위법성이 조각된 경우 찾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쉬운 지문들이죠. 전부 오래된 판례들이죠. 자, 요거 하나만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고 나머지는 다 오래된 판례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통행로를 둘러싸고 통행을 할까 말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죠? 이제 철조하고 철저망 설치하고요. 포장된 아스팔트 걷어낸 겁니다. 그래서 통행을 이용하지 못한 게 만든 겁니다. 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은 거니까, 자, 이걸 자구행위냐가 문제됐을 때, 우리 법적 절차에 의한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자구행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긴급 피난해서 지금 A 대학교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했더니 자, A 대학교에서 허락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B 대학교로 옮겨서 이제 집회를 한 겁니다. A 대학교가 허가를 안 해준다고 옆에 있는 B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B 대학교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긴급 피난이라고 인정되는데 긴급 피난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이제 아파트에 케이블 방송 안테나가 설치되면서 위성 방송을 수신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지. 자, 이걸 함부로 방송 안테나를 자기가 스스로 절단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긴급 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4번은 이제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묻는 겁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연설회장에서 일간지의 신문 기사를 읽는 방법으로 상대 후보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 일간 신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 진실이고, 자, 그다음에요. 자, 여기 이제 낚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상대 후보의 평가를 저하시켜서 스스로 당선되는 사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자, 이건 낚시고요. 유권자들에게 상대 후보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거잖아요. 자, 그게 뭐죠? 공익을 위한 거죠. 자, 근데 우리 판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공공에 관한 것인데라고 하는 것은 100% 공익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요한 목적과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조금 내포되어 있어도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적 이익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공익성 인정이 되고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거죠.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적절한 걸 찾는 거네요.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이건 지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갑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대로 진술해도 더 이상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고, 자, 허위 진술하면 이중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자, 2번은 조문 바뀐 거 나왔고요. 지금 심신미약자입니다. 자, 옛날에는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이었지만, 자, 지금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니까, 자, 2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이죠. 자, 이것도 최근에 우리 승진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지문이고, 자,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죄예요. 지금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자, 그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자, 돈이 있어서 자, 그걸 지급할 수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서 그 돈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자, 돈을 먼저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쫄딱 망해버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줄 수 없어서 못 준 거니까 자, 이때는 이제 돈을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책임 조각서에게 된다. 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4번은 지금 소화기호증이죠. 그럼 우리 성주물 성애증, 뭐 소화기호증, 충동조절장애 전부 원칙적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죠. 매우 심각해서 아주 이제 심한 경우에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가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으로는 심신장애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심신장애로 인정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된다는 지문이니까 이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자, 강도 예비음모입니다. 자,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중강도할 목적이 있을 때는 강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받게 돈을 받았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처음시험에서 이게 인정된다는 지문도 나온 적이 있죠. 인정된다도 오가 될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돼? 이거죠. 그 당시에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했다는 등의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황에 돈을 지급받은 것이 다라고 하면 실행의 착수 인정이 되는 것이고 여기처럼 그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실행의 착수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돈만 받은 거니까 이 상태는 아니니까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 볼 수 없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기수시기 문제인데, 자, 그죠? 도박 장소 개설죄, 옛날 도박 개장죄입니다. 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계상하면 바로 기수예요. 실제로 도박이 행해져야만 기수가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맞고요. 자, 그 다음 4번이네요. 자, 이것도 우리 승진시험 옛날에 거의 같은 질문이 나왔었죠. 네, 바꿔치기를 해서 틀린 질문을 만든 거네요. 그냥 미수 세 가지의 법적 효과 묻는 겁니다. 자, 장애 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임의적 감경. 맞죠? 맞습니다. 자, 중지 미수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게 틀렸네요. 예. 중지 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니까 감경 면제하며죠. 하며. 자, 그다음에 불능미수 이것도 틀렸고요. 자,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을 감경 또 면제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지미수하고 불능미수하고 서로 바꿔놓은 거죠.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은 최근에 나온 우리 대법원 최근 원래 이제 최신 판례입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자, 부작위도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잖아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그것도 이제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실행의 착수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 처리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 결과 발생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 부작위범 이론인데요. 자,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되고 부작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했죠. 바로 이제 구성요건적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피고인이 그걸 하지 않으면 구성요건 결과 발생에 위험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실행의 착수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옛날 판례네요. 자, 지금 피고인이 외화를 밀반출하는데 자기 손으로 갖고 나가는 거죠. 갖고 나갈 때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이때가 실행의 착수니까 자, 보안검색대에 나가지 않은 채 휴대용 가방 안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탑승을 기다리는 중에 발각됐다. 아직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이죠. 4번은 앞부분은 좋죠. 정범의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이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 방조한 경우에도 자, 종범이 성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으면 자, 정범이 실행에 착수했으니까 방조한 사람은 방조범이 되는 겁니다. 뒷부분이 틀렸네죠. 그럼 정범이 실행에 착수 이르지 못한 경우 그러면 예비죄의 종범으로 처벌된다고 했는데 자,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만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 종속성설이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예비죄의 방조라는 건 예비죄의 종범은 있을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앞부분은 맞아요.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이제 우리 불능미수인데 우리 그 심신 미약이나 이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하려다가 자, 그 피해자가 그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불능미수가 된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 계속 나오네요. 자,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판례는 두 가지죠. 구객관설 입장, 절대적 불능이 불능범, 상대적 불능은 불능미수 이렇게 보는 이제 판례도 있었고, 자, 또 추상적 위험설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의 입장에서 위험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판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의 입장에 판단해야 된다라는 구체적 위험성을 취한 판례는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옳은 질문이 되려면 여기에 빠져야 됩니다. 일반인이 인식한 사정을 빼고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이제 일반의 입장에서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일반인 인식하는 사정이 들어가면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2번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 불능미수니까 불능이니까 자, 우리 범죄인 성질상 구성요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예비 음모 행위를 한 후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의로 중지한 경우 예비의 중지네요. 그럼 예비 단계에서 중지한 것은 판례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후에만 가능하니까 아직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됐고요.
4번은 지금 이미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 하면서 횡령죄는 기수가 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말소한 거니까. 자, 기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자, 기수 이후에 중지한 것은 중지임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자, 14번은 공범론에 관련된 문제고요. 자, 이제 1번입니다. 자, 요거 요즘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잘 보셔야 되죠. 요거 꼭 눈에 들어왔어야 되죠. 자, 지금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빠졌는데 이탈했는데요. 일부를 실행한 후에요. 그럼 아직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탈한 게 아니네요. 그죠? 실행에 착수한 후에 이탈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탈한 이후 부분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이 관여하는 부분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이죠. 자, 2번은 이게 바로 눈에 들어와야 되죠. 공모하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죠. 자, 갑과 을이 서로 공모해서 한 거예요. 공동정범입니다. 공동정범은 인과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의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지가 밝혀지지 않아도 둘 다 기수입니다. 갑과 을의 행위 때문에 죽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게 갑이 쏜 총알인지 을이 쏜 총알인지 밝혀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갑과 을이 쏜 총알 중에 한 발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성주대교 붕괴 사건에서 여러 명의 과실이 같이 작용해서 이제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자, 일단은 이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고인이 전혀 과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사람은 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자, 여러 명의 과실이 같이 작용하면 자, 이때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답이네요. 쉽네요. 자, 지금 이거네요. 포괄일제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을 가담한 자니까 승계적 공동정범이고요. 자, 승계적 공동정범은 가담 이후만 책임지죠. 가담 이전의 범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4번이 틀린 점이고요. 자, 15번은 이제 간접정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이제 1번은 지금 검사하고 영장 전담 받아서 이용해서 직권남용 감금죄, 불법 감금죄를 범한 거니까 자, 직권남용 감금죄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보조공무원이 상사에게 결제를 받아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거예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맞고요. 맞고요. 3번. 자, 이번에는 보조공무원인데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했다. 자, 그러면 임의로라는 얘기는 뭐죠? 작성권자의 결제도 없이 함부로 작성권자의 직위를 사용한 거잖아요. 이거는 위조죠, 위조. 공문서 위조입니다. 여기서 답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왜냐면 같은 내용이, 제명이 같은데 정반대니까. 이거는 결제 받아서 했으니까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정범. 자, 이거는 결제 안 받고 한 거니까 공문서 위조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신문 기자에게 허위 제보한 경우요. 이제 신문 기자를 이용해서 출판물의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맞고요. 3번만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이죠. 자, 16번은 지금, 을이 갑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범행 결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그럼 이건 이제 우리 낙태교사 사건에서, 이제 교사를 받은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당장 승낙할 필요 없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나중에 범행을 결의해도 그 시킨 것 때문에 범행 결의를 했다는 인과관계 인정이 되면 교사범은 성립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A를 살해할 걸 제의했는데 을이 제의를 거절했네요.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더니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거잖아요. 실패한 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킨 갑은요 살인 예비범을 준해서 처벌하는 거 맞고요. 실패한 교사니까. 자, 그다음에 자, 간호보조원의 무료 진료 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이제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되는 진료부에 기재한 행위. 자, 이것은 무료로 행위 방조에 해당한다. 맞죠? 자, 이거는 이제 피고인은 지금 진료가 다 끝난 다음에 도와준 거니까 사후 방조니까 방조가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지금 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는 거 차트를 써주는 것은 진료가 끝나기 전에 이제 써준 거니까요. 자, 이건 이제 방조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이제 3번도 맞고요. 자, 그다음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상해를 할 것을 교사했는데 을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에게 A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는 자,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틀려버렸네요. 자, 지금 뭐죠? 을이 상해를 한 거고 갑은 상해만 가라고 시켰잖아요. 그럼 갑이 거기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고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과실. 그래서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죠.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에게는 살인의 고의는 없어요. 예견 가능성만 있으니까. 그래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각과 을이 공모한 대로 칼을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해서 A 집에 들어가서 칼을 휘둘렀어요. 상해를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갑이 구체적으로 상해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상해의 결과에서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맞네요, 그죠? 자, 왜냐하면 이건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강도하다가 그중 한 명이 상해를 가한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범인도 예견 가능성 인정이 되면 거기까지 공모까지는 하지 않아도 예견 가능성만 인정이 돼도 상해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1번은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자, 2번은 지금 갑을병이 택시 강도를 하기로 모의를 했잖아요. 자, 근데 다른 범인들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먹고 현장에 도주해버렸죠. 그러면 지금 특수 강도가 이루어질 때 갑은 현장이 없었네요. 그죠? 현장이 없었으니까. 미리 겁먹고 이탈해버렸으니까 특수 강도 합동범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3인 이상이 절도범행을 공모한 후에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절추행위를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실행력을 직접 분담하지 않은 가담자는 합동절도 공동정범도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3인 이상이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 절추행위를 하면 현장에 가지 않은,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도 이 정범소 표시만 갖추고 있으면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죠. 우리 삐끼주름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잖아요. 그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도 이 상황에서 기능적 행위지가 인정이 되면 합동절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갑은 을병과 실행일 분담을 공모하고 절취장소 부근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내에서 대기한 경우에요. 합동절도 성립할 수 없다. 자, 결국 이제 문제는 이 갑이 현장에서 같이 뭐죠? 범행을 한 것이냐? 현장설 적용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절취행위 장소 그 옆에 있는 부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자, 그걸 이제 훔쳐갖고 나오는 물건들을 갖고 이제 도망간 거니까 현장에 갔죠. 같은 시간에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합동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1번만 틀린 점이죠. 1번만 틀린 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죄수 문제고요. 자, 지금 기획번이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인이에요, 범인. 자, 범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보이스피싱 한 건 사기죄는 되는 거고, 이제 인출한 것은 불가불적 사유행위죠.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자, 작물 보관을 하고 있던 사람이 보관하던 작물 이미 처분한 거예요. 자, 그럼 작물 보관해서 작물 보관죄는 된 거고, 자, 보관하던 작물을 임의 처분하는 것은 이건 또 불가불적 사유행위죠. 왜냐면 이미 작물 보관죄가 성립했을 때 법익 침해가 다 끝난 거죠. 이미 그걸 또다시 횡령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추가적인 법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거는 디귿번은 이제 틀린 지문이죠. 자, 지금 제1행위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나 제2행위는 불가불적 사유행위로서 범죄 불성립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왜냐면 요거죠. 지금 제1범죄 행위를 하고 나서 또 제2범죄 행위를 했는데, 자, 이게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돼야 포괄일죄가 되는데, 자, 판례는 이건 범위의 단일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보죠. 범위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죠. 1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잡혀서 서버 다 압수당했고요. 자, 처벌받고 나서 완전히 새로 차린 거니까 범위의 갱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불가불적 사유행위가 아니고 포괄일죄도 아니고요. 자, 이거는 실체적 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번. 자, 이것도 불가분적 사회행위죠. 열차 승차권을 환불받은 거예요. 열차 승차권의 성격상 환불해 준 사람은 돈 주고 환불해 주면 그 열차 승차권이 자유롭게 되니까 뭐 환불해 준 사람의 법익을 침해할 건 없으니까 훔친 것만 절도죄. 자, 이제 그 환불받은 것은 불가분적 사회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번은 요거 디귿번 하나만 틀린 점이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보시면 먼저 19번인데 1번인데 이건 지난번에 승진시험에 간부시험에 다 나왔던 질문이죠. 자, 현장 감독자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른 건 낚시죠. 뭐 발주자에서 현장 감독이 임명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장 건설 기술 자격도 없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의사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고 이제 의료행위를 했는데 이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그럼 이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 의사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결과 사이에 과실범이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인과관계 쓸 필요는 없다라니까 틀린 거요. 3번이죠.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뭐 제일 쉬운 지문이죠. 워낙 많이 나온 지문이요. 자,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 예견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결과 회피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되고, 과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포인트 이거죠. 보통인의 주의 정도요. 이제 과실범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객관설이죠.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자, 19번에 4번입니다. 자,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양보 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자연인이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법인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 자신의 법규 위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으로 성격을 가지지만 대표자의 과실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됐는데, 자, 우리 요즘 이제 이 양벌 규정의 이제 처벌 근거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설이죠. 자기 과실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제 대표자의 고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 자신의 고의한 책임을, 자, 대표자의 과실한 책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법인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거니까 이것이 책임주의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법인 대표자의 과실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과실한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게 이제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자, 살인죄인데, 자,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도 있어야 되고요.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죠. 이제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예비에 대한 고의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지금 이제 이 4살짜리 유아,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애를 죽게 한 거니까 일단은 이제 위계한 살인죄가 아니죠. 살인죄가 간접정범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내 의사가 생모를 죽였어요. 자, 그럼 존속살인죄가 성립해야 되죠. 뭐 인지를 했든 인지를 하지 않았든 무조건 이제 혼인내 의사가 생모를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자, 틀렸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 채용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질문인데, 자,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이제 승낙을 받아 사람을 죽여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촉탁 승낙하게 한 거니까 253조 위계 위력한 살인죄예요. 자, 처벌을 어떻게 한다고? 250조에 예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250조에 예의한다는 얘기는 250조 1항, 2항 이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위계 위력한 살인죄에서 피해자가 보통 사람이면 1항으로, 자, 위계 위력한 살인죄에서 피해자가 존속이면 250조 2항과 똑같이 존속 살인죄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위계 위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자, 승낙받고 죽였는데, 자, 죽은 사람이 직계 존속이에요. 그럼 직계 존속이니까 250조 2항이 적용되는 거죠. 250조에 예의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1항으로, 자, 직계 존속이면 2항으로, 그 250조가 똑같이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직계 존속이니까 250조 마찬가지 2항으로 가는 겁니다. 존속 살해죄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자, 4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1번입니다. 자, 21번은, 자, 갑과 을이 의사연락 없이 우연히 A를 각각 폭행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상해가 갑의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공동죄에 처벌할 수 없다. 자, 의사연락 없이 그러니까 동시범인데, 자, 문제는 뭐죠? 동시범은 253조 공동조에 의해서 처벌하려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해가 갑의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원인이 판명됐으면 판명된 결과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263조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 1번은 지금 옳은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자, 상해 및 폭행의제 상습법에 관한 이제 263조에 관한 상습이라는 건 여기 264조에 써져 있는 죄들의 상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지 않은 다른 범죄까지 고려해서 상습법 유무를 결정해서 안 된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여러 번 했던 거죠. 지금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단순폭행, 존속폭행 섞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폭행, 존속폭행 중에서 더 무거운 죄, 존속폭행이죠. 자, 그러면 상습 존속폭행죄만 되는 겁니다. 법정형이 중한 존속폭행 상습법만 성립하는 거죠. 3번 틀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 휴대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용하여라는 것은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범행에 사용하지 않아도 특수폭행죄 휴대에 포함이 된다는 게 판례입장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자, 22번은 기억번은 뭐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이요. 자, 이거죠. 건물 소유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지금 건물 소유자는 건물만 빌려주지 임차인의 생명 신체를 관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업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자, 기억번 오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은 자, 틀렸네요. 아까 그 도급 사례가 한번 앞에서 인과관계에서 나왔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급인이 수급인 업무에 관해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그때는 수급인 업무와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지시 감독을 할 때만 이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무가 있고 지시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안전조치를 할 주의무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틀렸고요. 자, 디귿번은 지금 강간범이 피해자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자, 이제 강간치상죄를 범한 범인이 피해자를 버려두고 갔을 때, 자, 이제 유기죄의 보무, 법률상, 계약상 보무가 인정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맞고요. 자, 리을번은 보니까 이제 술집 주인 사건이고, 자, 이거는 이제 계약상의 보무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 술집 주인이 그 술집 손님을 방치해서 죽게 했을 때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리을번 두 개가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 23번입니다. 자, 23번은 이제 강간죄인데요. 자, 기획번은 이제 강제추행죄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자, 자수범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서 간접정보 형태도 가능하고, 자, 이용당한 타인이 도구로 이용되는 타인이 피해자에도 상관없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이건 니은번 아까 우리 불능미수할 때 아까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 자, 지금 갑은 A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자, 그걸 이용해서 간음하려고 간음을 했는데, A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객체가 중간간체 객체가 될 수 없는, 대상이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착각한 거니까, 자, 이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거니까 장애미수가 아니고 불능미수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지문, 1번 지문은, 자, 먼저 디귿번 지문이죠. 자, 디귿번 지문은, 작년도에 나온 전합판례요. 자, 옛날에 우리 위계라고 하는 것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 부지를 말하고,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 부지가 아닌 것은 위계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제 판례가 그걸 파기하고요. 자, 지금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 부지뿐만 아니라, 뭐,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뭐 거기에 관련된 금전적 대가에 관련된 것이든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 디귿번 틀렸고요.
자, 리얼벌입니다. 자, 욕설을 하면서 바지 벗어서 성기 보여주는 사건. 여기서 판시한 내용이죠. 자, 강제추행죄는 자, 그냥 성적 추심이나 혐오감만 느끼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자, 보호법이죠. 피해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폭행 협박 없이 자, 그냥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만 일으켰다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고 할 때 판시한 내용입니다. 틀린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자, 명예에 관한 죄고요. 먼저 1번이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는 명예훼손죄 보호법인 개인의 명예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뭐 가장 기본 지문이고. 2번 지문이죠. 유명한 지문이죠. 자, 지금 공연히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 사실이에요. 그럼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이니까 300조 2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란 걸 몰랐어요. 그럼 300조 2항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300조 1항으로 가는 거죠. 300조 1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300조 1항의 경우 허위 사실, 진실한 사실 적시에도 성립할 수 있고 허위 사실 적시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할 때, 자, 그 사례가 바로 2번이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죠. 이거 여러 번 나왔던 지문, 승진시험, 채용시험은 2번이나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뭐죠? 요거죠. 일단 310조 요건이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건 써져 있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낚은 거죠. 자, 이제 보도자료에 일부의 사실과 다른 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이에요. 그럼 진실이죠. 그럼 내용이 전체로 봐서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위법성이 조각이 되는 거죠. 310조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은 최근에 나온 모욕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라는 지문이잖아요. 자, 모욕죄는 피해자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경멸적 감정을 공유히 표시하며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명예가 침해될 필요까지 없고 침해범도 아니고 뒤에 생략돼 있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될 것도 필요 없다. 결국은 이제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3번만 이제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자,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거는 뭐 여러 번 나왔던 지문요. 자, 파업하는 것이 무조건 업무와 이제 구성요건 당성 인정된다. 다행히 유력에 해당하므로 라고 나오면 그건 옛날 판례. 자, 이건 지금 판례죠. 파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력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니은번은 이제 어떤 걸로 낚은 거냐면, 폐업 신고로 낚은 거네요. 폐업 신고로 낚은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낚이면 안 되고요. 뭐죠? 지금 피고인이 방해한 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 하는 거, 그거 방해한 거예요. 이게 업무방해죄 되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 하는 게 업무로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위법의 정도가 중에서 반사회적 행위잖아요. 범죄입니다, 범죄. 보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업무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방해해봤자 업무방해죄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가장 기본 지문이고요. 자, 뭐, 위계 업무방해죄 위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방해죄에서 이제 업무방해의 위험성만 생기면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업무방해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고, 업무 자체가 방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는 거죠. 뭐 우리 채용시험 여러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1번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은 무조건 정리했던 거죠. 자, 컴퓨터 업무방해죄는 정보 처리의 장애입니다. 실제로 발생해야 돼요. 실제로 발생해야 되고, 업무방해는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고 위험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구별했었어요. 정보 처리의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걸 요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26번은 지금 이제 1번은 지금 이제 위오지냐 위오지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위오지라고 하려면 그냥 집 앞에 있는 땅이면 다 위오지가 아니고 이제 인적 물적 시설,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있어서 위오지하고 바깥의 토지하고 경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자,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위호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위호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1번 맞고요. 자, 2번 뭐 우리 너무 마음은 아니었고요. 지금 주거침입죄를 범하고 있는데 포괄일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도중에 주거침입죄로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확정판결 기판력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2개로 분단, 쪼개져 버립니다. 자, 그럼 판결 확정 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 거죠. 구성하지 않는다 해서 뭐 워낙 답중을 많이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집 안까지 들어오진 않아도 마당까지 위호지까지 들어온 거니까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자, 쉬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아니었지만 4번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고요. 원래 나온 전화 판례죠. 자, 옛날에는 공동 주거자가 있는 경우, 즉 복수의 주거자가 있는 경우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뭐냐면 처가 간통 목적으로 전부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처의 동의를 받고 들어가도 남편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죠. 그 판례를 깨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인 사이에 외부인이 주거에 대해 현주하는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고 처의 동의를 받고요.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뭐 혼인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동의를 받고 들어간 거니까 주거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변경된 판례, 전화 판례가 지문화가 된 거니까 꼭 보셔야 되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27번은 이제 1번 지문은 지금 이제 돈 꺼내가는 거 보고도 만류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양해가 있었던 거죠. 묵시적 양해가 있었던 겁니다. 절도죄 성립하지 않는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동업자금. 자, 이제 합유죠. 합유. 동업입니다. 타인 소유, 공동 소유. A가 관리하고 있던 A 점유입니다. 자, 그럼 타인 소유, 타인 점유인데, 자, 갑이 함부로 가져온 거니까 절도죄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은 뭐가 틀렸냐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인데, 자, 양해니까, 양해. 묵시적 양해자. 양해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고, 구성요구 해당성 조각 사유니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 맞는데, 구성요구 해당성이 조각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랬다 되는 거니까 1번 틀렸고요. 이거는 뭐, 절도죄가 되는 거니까 아예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아무리 물품대금 채권을 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요. 함부로 물건을 가져나오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 명이 같이 한 거니까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죠. 이게 자구행위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아니더라도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행위사 인정할 수 있고,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가치만 영득할 의사는 불문한다. 자, 맞죠? 자, 지금 이제 이 불법행위 의사는 이제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경제용법에 따라 이용하겠다는 이제 적극적 요소는 잠깐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영구적으로 이제 그 보유할 의사가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체만 영득하든 가치만 영득하든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가치만 영득할 의사는 불문한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28번인데요. 자, 28번은 자, 먼저 1번은 이제 감금이 강도의 수단이 된 경우죠. 그죠?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수단이 된 경우니까 흡수되지는 않고 별죄가 성립하는데, 이때는 수단이니까, 자, 행위가 하나잖아요. 감금과 강도를 한꺼번에 이제 강도하기 위해서 감금한 거니까. 그럼 실체적 기합이 아니죠. 상상적 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거죠. 자, 지금, 여러 명의 피해자의 같은 기회 폭행을 가했지만, 자, 그중 한 명에만 상해를 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자고 같이 공부했던 분은 1인에게만 상해. 여기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상해죄는 한 개만 돼요. 그 다음에 중강도가 상해에 가면서 강도 상해죄 등본이니까 이 중강도는요, 다 흡수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냥 포괄해서 강도 상해죄 하나만 되는 거예요. 2번은 뭐 완전히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강도가 실행에 착수했는데 강도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강간했다. 자, 그러면 강도를 시작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나기 전에 강간했다. 그럼 강도하는 도중에 강간했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뭐죠? 같은 기회에 이루어졌죠? 그럼 강도 강간죄 성립하는 겁니다. 성립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가해도 폭행하더라도 중강도죄 성립할 수 없다. 자, 요거를 맞네요. 그죠? 왜냐면 중강도의 주체는 절도예요, 절도. 자, 그러면 절도가 기수가 됐거나 최소한 미수가 되어야 중강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피고인은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요. 재산상 이익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나 뭐 절도 기수가 인정이 안 되네요. 그죠? 피고인은 절도가 아니에요. 절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체포 면탈하려고 폭행가해도 중강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사기죄고요. 자, 1번은 우리 채용시험에 원래 나왔던 질문요. 공무원 속여서 이제 권력작용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하는 경우에요. 그럼 이제 침해 행정 영역에서 권력작용해서 재산권 제한하는 경우, 이거는 국가의 공적인 권리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자, 맞고요. 자, 그다음에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뭐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적극적 소극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네요. 자,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존재하지 않은 채권 양도한 거잖아요. 있지도 않은 채권을 양도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한다고 피고인의 채무가 사라지나요? 아니죠. 그 돈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봤자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죄 안 된다는 겁니다. 위조된 약소금 준 경우도 마찬가지고, 존재하지 않은 채권 양도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존 채무가 고스란히 남습니다.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사기죄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바로 2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그건 이제 부작위한 사기죄죠. 고지 의무 있는 자가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걸 말한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이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 자, 이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자, 피고인한테 속아서 그 받아야 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은 그 사람한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익이 생기네요.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이제 재산상 이익을 준 거니까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부작위한 처분행위는 바로 이겁니다. 채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부작위한 처분행위 맞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출판사 사장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죠. 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자, 기획번이고요. 이것도 우리 채용시험에 나왔던 질문 최근에. 자,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뭐죠? 대표자나 최종 결재권자가 기준인데, 얘가 기망행위자하고 동일이거나 속였거나 속인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공모했어요. 알고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대표자가 알고 있었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자, 맞고요. 니은번입니다. 자, 니은번은 소송 사기는 이제 소를 제기하면서 실행에 착수 인정이 됩니다. 소장이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상관없죠. 왜냐하면 송달은 실행에 착수 요건이 아닙니다. 소만 제기하면 실행 착수니까 뭐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든 허위 주소 송달됐든 상관없이 자, 소만 제기되면 실행에 착수 인정이 된다. 자, 맞고요. 자, 디귿번은 갈취한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한 거래죠. 그럼 이건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준 카드이기 때문에 공갈죄는 성립하지만 돈 찾은 게 별도의 절도죄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건네준 카드로 돈 찾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포괄해서 공갈죄 하나만 된다. 자, 맞죠? 디귿번 맞고요. 자, 리을번입니다. 자, 리을번은 자, 현금 카드 소유자로부터 자, 우리 PC방 이제 종업원 사건이죠. PC방 손님이 2만 원 찾아달라면서 이제 현금 카드를 건네줬죠. 자, PC방 종업원이 그 카드 가지고 가서 ATM기에서 5만 원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인출액에 대해서 컴퓨터상 사기죄 성립한다. 틀렸네요. 그죠? 자, 결론은 검사인데, 자, 문제는 판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인출한 현금 총액 5만 원 중에서
인출 유인받은 금액 2만 원. 자, 그 부분을 넘는 비율만큼의, 그러니까 이제 그 3만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재산상이 얻었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인출액 전체에 대한 검사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하신 학생분들도 제법 있었겠죠. 이거 이제 결론이 컴사가 되는 거니까 이걸 못 봤으면 이제 컴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이야, 2번이야 이게 이제 답을 결정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쉬운 거라서 네. 자,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자, 1번 지문이죠. 뭐 워낙 중요한 지문이죠. 원래 최신 판례예요. 자, 바로 뭐냐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이에요. 자, 무효인 명의신탁이고, 자, 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위탁관계가 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자 처분해도 횡령죄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자,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경우에요. 자, 그럼 그때는 타인의 사무차로 인정이 되는 거죠. 다른 데 처분하면 배임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맞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여기 타인의 사무처이자 지금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 타인의 사무처이자 인정이 되는 거죠.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이죠. 이건 뭐 쉬운 거고요. 횡령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채권을 양도했는데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B가 이제 변제하는 돈을 이제 수령을 해서 그걸 양수인에게 넘겨주면 상관없지만, 자, 그걸 추심을 해서, 자, 그걸 임의로 소비한 거예요. 그럼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최근에 나온 판례인데 옛날의 판례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뭐 이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 권리 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한다. 거기 낚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 동산인데 동산. 자, 그럼 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차의 매도인은, 동산 매매 계약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타인의 사무처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중매매를 해도, 자동차를 이중매매 했다고 하더라도 동산 이중매매니까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최근에 나온 전합 판례이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동산 이중매매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은 장물죄고요. 자, 지금 이제 기획본은 불가벌적 사회행위로 취득한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죄수관계 때문에 흡수되는 거지. 불가벌적 사회행위만 놓고 보면 그게 위법한 재산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횡령을 교사한 후에 장물 취득했어요. 횡령죄의 교사범, 재산범죄 공범이니까 장물죄 주체될 수 있고 장물 취득 때 별도로 성립하는 겁니다. 자,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훔친 차 타고 같이 운전하면서 강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때는 직접 운전했으니까 강도 예비죄하고 장물 운반죄 상경이죠. 상경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은 맞고요. 리을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장물죄도 고의범이니까, 자, 이제 장물 취득죄의 경우 이 인도를 받을 때, 그죠? 취득 당시에 장물이라는 걸 알고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받을 때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이제 의심을 가졌으니까 장물 취득죄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읍번, 디귿번 두 개만 오른 거고요. 자, 33번입니다. 자, 계란 30여 개 투척했어요. 자, 뭐 그냥 물만 뿌려서 씻으면 그만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볼 수 없죠. 네, 점을 손괴죄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소유자가 게시한 문서를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손괴죄가 될 수 있죠. 소유자가 붙여놓은 문서를 함부로 떼는 거니까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성립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갑이 소유자 을의 권리행사 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 을에게 고의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갑은 권리행사 방해죄 공범 처벌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게 3번이네요. 그죠? 자, 이거는 조금 몇 년 된 판례이긴 하지만 저하고 같이 심화 공부하신 분들은 이 지문이 권리행사 방해죄 지문에 들어가 있죠. 자, 지금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자죠. 자기 물건에 대해서만 범할 수 있는 거니까 소유자만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에요. 자, 그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비신분자가 소유자하고 같이 했으면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을의 범행이 죄가 될 때 그걸 같이 해야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을에게 고의가 없어서 을이 무죄인데 죄가 안 되는데 갑이 그걸 같이 했다고 공범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한 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적절한 건 2번이고요. 자, 이미 이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2번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 3번은 틀렸고 4번도 틀렸네요. 자, 강제집행 면탈죄는 이제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체불 부담하면서 자, 여기서 문제는죠. 강제집행 면탈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니까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성만 있으면 돼요.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4번이고요. 친족 상도례입니다. 자, 지금 갑이 친구 A 소유의 재물로 알고 을을 절취하였는데 사실은 따로 살고 거주하고 있던 자신의 숙부 물건일 때, 자, 이때 B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자 지금 우리가 친족 상대로 착오인데, 자,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했냐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저하고 연습하는 분은요, 친구 A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했는데, 이건 뭐죠? 지우죠. 피고인이 생각한 건 아무 상관없고. 자, 객관적으로 누구 물건요? 숙부, 삼촌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328조 2항 적용되죠. 동거하지 않는 이제 삼촌이니까, 친족이니까. 그럼 이때는 친고죄가 되는 거고요. 이제 고소가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갑과 친구 을이 합동해서 갑의 아버지 A의 소유물을 절취했습니다. 자, 갑은 형 면제, 을은 친족상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친족 상도는 일신 전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 지금 갑은 피해자의 아들이니까 형이 면제되는 거지만, 을은 친족 관계 없으니까 친족상도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의 숙부 A가 B에게 금원을 교합하면서 C에게 전달하라고 맡겼어요. 자, 그러면 C는 지금 보관자고요. 자, 지금 숙부 A는 잠깐만요. 지금 숙부 A가 B한테 C한테 전달하라고 맡긴 겁니다. 그럼 이제 숙부 A가 위탁자고요. 맡긴 사람이고, 자, B가 그 돈을 받아서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자, 지금 갑이 그 돈을 B로부터 받아서 이제 교받아서 임의로 사용했다. 자, 그러면 이 갑과 B 사이의 친족 관계가 없더라도 친족 상도가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자, 우리 횡령죄에서 친족 상도가 적용이 되려면 뭐 위탁자, 보관자 다 친족 관계 인정이 돼야 돼요. 한쪽만 친족 관계가 있으면 친족 상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은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거 확인하면 되냐면 A는 친족인데 숙부니까. 자, 근데 B가 친족이 아니잖아요. 그럼 친족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피해자로서 친족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친족관계 적용이 안 되니까. 자, 이제 틀린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아버지가 손님 B로부터 가공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예요. 그럼 지금 주인은 B고 아버지는 지금 이거 가공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네요. 그죠? 점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절도죄에서 훔쳤는데 절도죄에서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양쪽이 다 친족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B하고 사이에 손님하고 갑하고 사이에는 친족 관계 없으니까. 자, 그럼 점유자만 친족이고 소유자가 친족이 아니니까 친족 상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친족이야만 적용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35번은 이제 현주건조를 방하는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우리 이제 사방통, 우리 방화에 관한 죄는 통화에 관한 죄와 마찬가지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하면 이제 자수특례예요. 필요적 감면을 해주죠. 자, 1번 맞고요. 자, 현주건조 방화치사는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니까 결과 발생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 맞고요. 자, 무주물입니다. 무주물. 자, 무주물은 자기 소유에 준하는 걸로 봐서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를 적용해야 된다. 자, 맞고요. 자, 4번 열심히 했던 겁니다. 자, 지문과 문짝 창문이 없고, 자, 이미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폐가예요.
그럼 이건 건조물이 아니고 물건이 일반 물건.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자, 지금 일반 물건 방화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했는데 일반 물건 방화죄는 뭐 그게 자기 소유든 타인 소유든 전부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방화죄에서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수범으로 처벌된다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됐죠? 그냥 공공위험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미수에 그쳤으면 자 이제 이론상은 미수지만 처벌 중이 있냐는 거 묻는 거죠. 사실상 조문 문제 판례하고 조문이 다 연결돼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문서죄고요. 자, 지금 이미지는 문서가 아닌데 자, 문제는 그걸 이제 이미지를 원본을 스캔한 다음에 이미지에 띄워갖고 자, 이걸 그냥 이미지만 고쳤으면 이거는 뭐 문서 위조 변조가 안 되겠죠. 근데 뭐죠? 그 고친 문서를 출력을 해버렸잖아요. 문서로 출력이 됐으니까 자, 문서의 내용을 고쳐서 출력을 했으니까 변조되고요. 자, 그걸 팩스로 보내줘도 상대방한테 보여준 거니까 동행사죄 성립하는 거죠.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위조통화 사용해서 불법 영득합니다. 그 위조통화 행사죄하고 사기죄의 상경이 악이고 실경이라고 보죠. 판례는 행위탕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자 3번이죠. 허위진단서 작성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3번을 보시면 지금 허위진단서 작성죄고요. 자, 지금 3번이 이게 적절한 거네요. 그죠? 뭐 허위 기재는 뭐 사실에 기재에 관한 것이든 뭐 판단에 관한 것이 불문하지만 일단 허위 증명하는 걸 금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일단 주관적으로 이제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작성하는 사람이 허위란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도 그게 허위 내용이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뭐 3번은 쉽고요. 자, 지금 4번 허무인명의 유가증권이죠. 자, 이건 낚시고 답은 뭐예요? 일반인이 진정한 유가증권 오신할 정도가 되면 이건 유가증권 인정이 되는 거고 자, 이 경우에도 유가증권 위조죄는 성립하는 거죠.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37번은 뭐 쉬운 지문이에요. 그죠? 자, 지금 자, 은폐할 목적 나왔으니까 하나의 행위로 허위공소 작성과 직무유기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는 허위공소 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명문의 규정 없더라도 이제 그게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자, 그게 남용될 경우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충분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이때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직무권에 속하죠. 공무원이 갖고 있는 직무 권한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고 자,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 방해할 정도가 되면 권리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은 요거네요.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이 사인이죠. 사인. 자, 그러면 사인은 공무원의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일을 억지로 시키면, 자, 그때는 의무 없는 하게 해당한다. 볼 수 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공무상 비밀로서 비밀은, 자, 우리 비밀의 개념이죠.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고 다 비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근데 뭐 이런 지문들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지문들이죠. 최근에 나온 지문들이긴 하지만 공부하실 때는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에서 그냥 여기서 끝난 거죠.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없으면 여기서 답이 너무 쉬워서 문제 자체는 쉬운 문제입니다. 38입니다. 자, 뇌물죄고요. 자, 먼저 이제 공무원과 공동정권 관계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술죄 제3자가 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최순실과 같이 뇌물 받았어요. 그럼 최순실도 박근혜하고 같이 뇌물술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지. 뭐 제3자 뇌물술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우리 최근에 나온 판례고 앞에 워낙 중요한 판례가 있었죠. 범인들이 돈을 횡령을 해서 횡령한 돈을 서로 나눠 가져요. 그럼 그 횡령한 돈을 나눠 가질 때 그 주는 사람이 공무원한테 줘서 그 공무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이 받은 것은 횡령금을 분배한 거지. 자, 이것이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자, 공무원 갑이 A에게 2천만 원을 뇌물로 요구했는데 A가 즉각 거부했어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요구한 금품이 특정됐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2천만 원을 이제 몰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지금 이건 틀린 지문이죠. 자, 어떤 지문이냐면 지금 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이 안 되면 자, 몰수도 못하고 추징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 피고인 갑이 A에게 2천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즉각 거부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돈을 줄지가 아직 특정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몰수나 추징을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3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그리고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자, 4번입니다. 자, 공무원이 뇌물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했어요. 그럼 뇌물수수죄면 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쉽게 말하면 속여서 받았다면 뭐 사기죄하고 뇌물수수죄 다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제 4번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은 이제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담당한 직무이기만 하면 자, 그게 권력적 작용이든 비권력 작용이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경제주조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 작용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가 틀린 점이고,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2번이죠. 자, 2번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된 수배된 사람한테 형 집행을 하는데요. 형 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네요. 그죠? 그럼 형 집행장을 제시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최소한 형 집행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고지해야 되는데, 자, 그 고지도 하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럼 이 형 집행은 위법이고요. 위법이고, 자, 그러면 이제 폭행협박 가면 공직방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성립하지 않는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이제 2번 맞고요. 성립하지. 위법한 직무집행이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겁니다. 자, 4번 이거죠. 네, 불충분한 수사면 위계공직방이 안 되지만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허위물 발견하지 못할 정도니까 위계공직방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위계공직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받는 결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 곤란한 데가 이르러야 돼.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위계공직방은 미수가 되는 거고 처벌 조정도 없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시면 지금 갑이 자기 아들한테 시켜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 뭐죠? 범인을 자처하고 나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들은 지금 범인을 자처하고 나갔으니까 범인 도피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성 인정이 돼도 친족이니까, 그죠? 아버지를 위해서 한 거니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그러면 시킨 갑도 무죄냐? 아버지도 무죄냐? 아버지는 교사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의뢰인이가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위법성 인정되고 책임만 조각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범행위가 위법성까지 인정이 되니까 자, 교사하면 교사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을과 공동정보관계는 갑이 자, 수사 절차에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 범죄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합니다. 범인이 자기 도피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건 구성요건 당성이 없고요. 의익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자, 이것이 범인 도피죄가 안 되고 뭐 시켰다고 하더라도 자, 지금 갑의 행위가 아예 구성요건 당성이 없는 거죠. 자기 도피니까. 그래서 이제 범인 도피 교사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증언 거부는 고지받지 못해서 자, 사실상의 장애 상태가 초래된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증언 보호에 사실상의 지장이 생겼으니까 제가 이제 선저 절차가 위법이고 허위 진술에도 위증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제 무고죄에서의 목적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행위 때문에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뭐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거 목적에서도 필요 없어요. 목적에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만 틀린 질문이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40문제 정도 되는데요.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 쉬운 지문들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셨지만 뭐 최신 판례도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변형된 지문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아주 이제 어렵지는 않고 무난한 지문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아까 몇 지문을 보셨지만 그냥 결론만 알면 안 되고요.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판례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냥 판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승진 시험도 이론 지문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전문 지문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경찰 승진 시험 형법 기출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